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깨봉수학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또 애청자 여러분. 네, 저는 깨봉수학에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슨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3월 마지막 주죠. 3월 마지막 주, 이제 다음 주면은 4월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전국의 산불로 굉장히 많은 또 피해가 속출하고 굉장히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까지 또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화마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저희 소방관 여러분, 또 그 일대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과 또 관계자 여러분, 조심해서 불길 잡기를 기원하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은 날씨가 지금 흐려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제발 마음속으로 좀 비가 시원하게 내려서 이 불길을 빨리 조속히 잡기를 좀 기원했습니다. 오늘 좀 비가 많이 와서 빨리 불길이 잡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뭐 날씨가 요즘 뭐 낮 기온이 20도를 막 웃도는 그런 굉장히 높은 기온을 갑자기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이 장롱에 넣어뒀던 패딩을 다시 꺼내 입고 그랬다가 또 갑자기 날씨가 막 더워지고, 그래서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여러분 엄청나게 심하죠.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요 환절기 때 특히 감기,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지만 이제 이게 뭐 환경 탓인지 모르겠으나 이 성인들 또 청소년들 포함해서 알러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알러지 증상이 특히나 이런 환절기 때 많이 찾아오죠. 그리고 또 봄이 되면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신 분들은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때 특히 좋은 날씨에 이 볕을 즐기고 야외 활동하시는 것이 좋지만 항상 건강도 함께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저희 그 깨봉수학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지금 상황과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 가지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아이디 간단하게 불러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루니님, 네, 안녕하세요 라고 길게 답을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니님. 네, 루니님 저번에도 계속 제가 설명을 할 때마다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풀꽃님, 네, 와 계셨고요. 그 다음에 BK존님, 지금 채팅방에 입장해 계십니다. 다른 분들도 시청하시면서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과도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제 방송 함께 하시면 더욱 즐겁고 생생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가지고 설명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이제 챗 GPT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아직도 챗 GPT가 뭔지 모릅니다. 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챗 GPT가 세상에 출현한 지가 제 기억으로는 2022년 말이었나요? 네, 그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 뒤로 지금 이제 2년하고 대략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굉장히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인공지능이 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에 노벨상 수상자도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물리학상을 받는다라던가 이런 굉장히 이제 학문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학문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고, 그리고 이 외에도 또 하나 큰 변화는 뭘까요? 아마 저희가 가장 좀 뭐랄까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의 등장일 겁니다. 이미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슬라 같은 회사는 뭐 물론 전기 자동차를 만들지만 이미 저 휴머노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을 들이고 개발을 해왔었죠. 연구를 해왔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뛰어난 AI가 등장을 하면서 이 로봇의 어떤 움직임, 또 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인공지능이 저번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리 그 인간이 사람이 받는 IQ 테스트 결과로 150이 넘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150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보통 맨사가 130 이상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축에 속하죠. 예. 그런 이제 두뇌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AI가 이제 사람을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가 나오면 어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노동,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이 몸을 쓰는 일이죠. 특히 손을 쓰거나 다리를 쓰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곧 조만간 이제 휴머노이드 또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계속 숫자가 바뀌긴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져온 자료는 2023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이제 일자리의 미래라는 리포트를 발간을 하는데 그 2023년도에 나왔던 리포트에서 5년 내지 10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약 8,300만 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 2025년 오면서 점점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 또 이런 휴머노이드의 발전 속도가 너무너무 무섭게 급속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예측이 이제 불가능한 것 같다라고 하세요. 예측이.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떤 기술이 나오면 뭐 10년 뒤에는 이 정도 발전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초고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로는 이 발전 속도를 누구도 감히 언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측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변화가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아니 설마 뭐 이런 직업도 위협을 받겠어? 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AI 시대에 사라질 직업으로 AI가 그 소위 챗GPT 같은 AI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요. 가장 먼저 단순 반복하는 지식 노동자가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처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AI가 그림 그려요. 음악도 만들어요. 심지어 뭐 향수도 만들고요. 우리가 소위 창작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이미 AI한테 잠식을 당했죠. 그러면서 빠르게 이제 그런 아주 고급의 뛰어난 창작자가 아닌 일반적인 수준의 창작자들은 전부 도태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위 전문직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직업으로 선호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거예요? 소위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아닙니까?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 직종마저도 이제 AI 시대에 사라질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지금 자녀를 기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생각을 깊게 해보셔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저런 인공지능, 또 휴머노이드 이런 기술의 발전 속도를 우리 일개 개개인이 막거나 저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개발하는 회사는 또 개발하는 회사들만의 이윤의 목적으로 또 어떤 기업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너무 자명하죠. 자, 이런 시대, 우리 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공부를 하고 앞으로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면은 대략 10년에서 20년 후면은 본격적으로 사회에 뛰어들어서 어떤 본인만의 사회적인 역할과 또 위치와 또 나아가서는 그걸 토대로 한 뭐 가정을 꾸리거나 이런 본인의 삶을 영위할 텐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서 어떠한 능력을 가져야만 과연 이 10년, 20년 후에 미래 시대에 우리 아이가
떳떳한 훌륭한 한 명의 성인으로서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잖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 참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만 샘 올트먼이나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기업의 샘 올트먼은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수장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 전기자동차도 만들고 스페이스X 이 로켓 개발도 하고 있죠. 굉장히 다양한 인류의 삶을 바꿀 만한 그런 사업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저 기사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딱 이거였어요. 미국도 수학 교육이 아이들이 수학을 좀 어려워한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아이들한테 쉬운 수학만 가르치는 방식으로 어떤 수학 교육이 후퇴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AI 시대일수록 이 수학의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히나 수학의 기초를 단단하게 이 아이들이 잘하고 수학을 제대로 배워야만 이후에 또 대학에 가서 성인이 됐을 때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교육 그 체계에 대해서 성토를 하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부모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그런 수학 교육 그것과 지금 저런 샘 올트먼이나 일론 머스크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수장들이나 아니면 임원들이나 교수님들이 저 캠페인에 동참을 했는데요.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학 교육이 같은 걸까요? 자, 제가 기사를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타이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AI 시대엔 수학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아니 AI가 뭐 복잡한 거 다 해주는데 굳이 우리가 수학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기서 타이틀이 딱 그 마지막 문장이 저거예요. 계산기가 있다고 우리가 덧셈 뺄셈을 안 쓰나? 덧셈 뺄셈의 능력을 퇴화시키나?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는데? 그럼 여전히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해주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 수학을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냥 문제 기계적으로 잘 풀고 이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또 하나의 기사가 나왔죠. 자, AI 시대의 수학 교육은 뭐다? 사고력 훈련이다. 네, 사고력 훈련이다. 뭐냐면 자, AI가 지금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것은 무엇 덕분인가요? AI도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졌죠? 학습입니다. 그 학습인데 그 학습의 자료는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문제와 해결책들, 수많은 어떤 창작물,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습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는 이미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에 대한 답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AI도 생전 처음 보는 문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기반으로 해서 지혜 기반으로 해서 풀어내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도 추론 기능이라고 해서 점점 이 부분도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인간이 이 사회를 우리의 이 문화를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건 지금까지 우리는 늘 호기심을 가지고 어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찾고 해결해야 될 것들을 찾고 호기심을 만들어내고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찾아내고 연구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생각하는 힘, 즉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학을 배우는 이 목적이 사고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학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도 정말 훌륭한 인재로
잘 살아나가도록 지금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며칠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 사교육비가 매년 2023년까지도 해마다 기록을 갱신했는데 2024년에 또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예, 갱신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가 작년에 2024년 기준으로 27조 원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대죠. 수학 사교육이 이제 저 전체 비용 중에 약 30%가 수학 사교육에 쓰이기 때문에 수학에 들어가는 사교육 비용이 약 8조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학부모님들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돈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수학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함에 그런 목적으로 돈을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매년 중3 학생들 또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여러 주요 과목에 대한 기초학력 기초학력을 평가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그 기초학력 평가에서 학력이 미달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하늘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들 2015년 대비해서 약 8년 뒤인 2023년에 3배 정도가 나는 수학의 기초학력이 미달된다 라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어요. 3배 정도 늘었죠? 고등학교 2학년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의 양상이 어쩜 저렇게 비슷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앞서 보여드렸던 그 사교육비의 증가 그래프 있죠? 그거하고 지금 이 그래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돈을 많이 쓰면 이게 이제 보통 뭐 기업 논리로 보면 뭐 모든 투자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투자가 계속되면 뭔가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투자는 늘리는데 기업의 논리로 하면 투자는 늘리는데 성과가 나오기는 커녕 회사가 역성장하는 거예요. 돈을 막 해마다 막 회사가 야 우리 회사가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 더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더 투자해. 그런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매출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망해요. 망합니다.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수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겁니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돈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도. 그럼 뭐예요, 보통? 수학이 문제인가요? 쉬운 거 가르치면 되나요? 아니죠. 네.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여기서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료 하나 더 볼까요? 자,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스포자가 급증한다는 건 잘 아시죠? 비율을 한번 볼까요? 초등학생을 10명, 초등학교 한 반에 1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면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수학을 포기한대요. 어디서? 분수가 어려워서. 그리고 1명 정도는 어떻게 따라는 가는데 이게 이제 좀 자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긴가민가한 상태죠. 나머지 7명 정도가 아직 해볼만해 라고 이제 중학교로 올라갑니다. 자, 중학교 올라가면 어때요? 이미 포기한 초등학교 수학을 이미 포기했던 친구가 갑자기 중학교 가서 잘할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천지개벽 수준이 아니라면. 그리고 초등학교 수학이 좀 이게 자신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 보겠어 하는 친구가 어떻게 될까요? 중학교 올라가면. 너무나 자명하죠? 포기하게 됩니다. 왜? 중학교 올라가면요.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은 아이들 공식 외우게 하잖아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요령을 답습하게 만들잖아요. 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외울 게 더 많아지고요. 이제 내가 습득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더 많아집니다. 당연히 포기하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수학까지는 해볼 만해 했던 친구 중에 2명 정도가 이제 잘 모르겠어. 자신이 없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5명 정도만 아직까지 버티는 거죠. 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이미 포기한 3명, 그리고 중학교 수학이 위태위태한 2명 포함해서 50%, 절반이
포기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안전했다고 생각한 5명 중에 3명 정도는 이제 불안하죠. 예,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정도만 해볼 만해 나는 아직 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국회의원분하고 같이 초, 중, 고 학생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아이들이 내면적으로 느끼는 것 그대로 표출한 거죠. 이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투자하는 만큼 늘어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학원비가 비싸지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심지어 뭐 학원 하나만 보내지도 않는다면서요. 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아이들 수학에 쓰는 비용이 올라가는데 그게 올라갈수록 어때요? 수학을 포기하는 비율이 같이 늘어납니다. 굉장히 뭔가 잘못된 거죠. 자, 왜 그럴까? 도대체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무엇이 문제길래 어떻게 가르치고 있길래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국내 평가를 한번 보실게요. 자, 동아일보에서 아주 대서특필을 한 게 있습니다. 연달아서 2개 기사를 냈는데요. 첫 번째, 개념과 원리를 외면해서 망가지는 수학이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돼요. 왼쪽 기사 보시면 4살 배기까지 닥치고 수학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추정 60분에서 나왔던 현상과 비슷한데요. 아직 세상에 대한 인지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제 막 세상에 대한 본인의 감각, 시각, 청각, 촉각, 운동감각, 인지감각 이런 것들을 한참 키워나가고 그걸 통해서 뇌가 막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이것도 제대로 가르치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미를 모르고 암기하는 뇌를 촬영하는 걸 한번 영상 찾아보시면요. 뇌가 전두엽만 활성화됩니다. 뇌 전체, 즉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깊게 고민하고 사고하고 상상하고 할 때 쓰는 뇌의 기능이 진짜 뇌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활성화 거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나이 때 아이들은요. 뇌의 어떤 부분을 활성화하냐에 따라서 이제 뇌의 기본적인 세팅 값들이 만들어지는 나이거든요. 저 나이 때가. 그런데 4살 배기 아이의 뇌를 세팅 값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암기. 뜻도 모르고 암기. 무조건 외워. 이쪽으로 세팅 값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의미를 모르고 암기만 하는 건요. 응용을 못해요. 즉 뭔가 사고를 한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걸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응용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쪽의 세팅 값은 거의 제로가 됩니다. 자, 저 상태로 학교를 가면 어떻게 된다고 썼어요? 기사에 수포자로 전락. 이해를 못하니까. 끊임없이 외울 수는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자, 그리고 우측 기사 뭡니까? 네, 완전히 이제 문제풀이 기계로 전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행 많이 시키시죠? 예, 저희 깨봉수학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제발 안 그러시길 제가 바라는데 이제 아이들 학원에 가면은 막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 문제 풀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이 초등학교 4학년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학 기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알고 그 질문을 이해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런 패턴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기계적으로 풀리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온다고 기사에 썼어요. 분수 문제를 푸는데 분수 문제를 풀어요. 푸는데 나눗셈의 개념을 몰라요. 말도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요? 분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나누기에서 나오잖아요. 나누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저게 이제 나누기가 분수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저 분수는 나중에 레이쇼 개념으로 연결되고요. 레이쇼 개념이 어디서 굉장히 중요하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삼각함수 이런 데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 돼요. 도형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나. 나중에 이제 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런 것도 다 비율로 정리가 되는데 나누기부터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따로따로 배울 때마다 예를 들면 뭐
함수 그래프 배워. 나중에 삼각함수 배워. 뭘 배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외워야 돼요. 개념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영상을 직접 틀어드리기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작년에 그 MBC에서 그 교육 관련된 대기획 프로그램을 3부작으로 한 게 있습니다. 교실 이데아라는 방송이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클립, 중요한 장면들을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저 방송에서 실험을 하나 했거든요. 무슨 실험이냐면, 소위 이제 이공계 쪽, 뭐, 교수님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뭐, 그, 천문과학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야, 저분들은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평가에서의 수학, 과목, 영역을 이제 문제를 풀고 똑같이 아이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이제 문제를 풀게 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저게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 이분이 계세요. 서인석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입니다. 네. 수리과학부. 수학을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실제로 저분 인터뷰를 보면 저분이 뭐 초중고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대학에 가서도 수학 문제를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수학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타고난 그런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텐데, 아무튼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다. 내가 20년간 해온 수학이 이 수능 시험의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진짜 이거 지금 수능에 나오는 이 수학 문제가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게 즉 질문이 잘못되니까 이 질문에 해답을 접근하는 모든 교육 체계가 왜곡된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기초학력은 미달되고 수포자는 늘어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교수님들이 그 말씀하세요. 가르칠 애들이 없다. 왜? 대학에 가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학문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학은.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생각하는 힘으로 뭔가를 연구하고 글을 쓰고 발표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창의적 인재로 만들고 나서 사회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대학이. 뭐 이제 어떤 정통 학문을 연구하는 쪽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능력을 이제 굉장히 발달시키는 곳이 대학인데 그런 능력을 초중고 때 어느 정도 길러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 수능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대학에서 수리과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수학이 이 수능 시험에 하나도 연결이 안 된다는 이거는 문제가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당장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왜냐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선 아니 어쨌든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교육부에 성토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미래 인재가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망치는 식으로 계속 문제를 내면 어떡하냐라고 탄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능력, 정말 누가 인재냐를 선발하는 이 기준이 이제 기존의 문제 방식에서 벗어나져야 됩니다. 함께 저는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번에 그 투정 60분에서 또 이 대치동에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을 거의 뭐랄까요? 좀 심한 말로 저는 저 방송 다 봤거든요. 학대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그 부모님들은 본인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셨지만 제 눈에는요. 부모의 욕심이 물론 잘못된 교육 환경과 그릇된 교육적 체계가 만들었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보지 못하고 그 체계 안에서 그릇된 부모님의 욕심을 아이에게 투영시켜서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장면들이었어요.
김유리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르몽드라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 권위 있는 신문에서 우리 그 한국 교육, 우리 교육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뭐냐면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아마 우리나라 지금 학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불행하길 바라는 학부모님은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지금 당장 부모님들이 하고 계신 그 방법이 아이의 미래의 행복을 담보한다고 믿고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한 발짝만 물러나서 그 현상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글로벌에서 어떤 인재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요. 다른 나라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얼마나 낙후되고 있는지를 자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어요. 한국 수학교육은 효율 낮은 중노동이다. 앞에서 봤잖아요. 돈은 돈대로 집어넣어. 이게 이제 OECD 국가의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피사라는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국, 대만, 홍콩, 핀란드를 비교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 OECD 국가들이 다 비교가 돼서 나옵니다만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요. 그럼 열심히 안 하냐? 아니에요. 수학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이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20, 30%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돈도 돈대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기업 논리로 좀 더 쉽게 바꿔볼게요. 회사에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해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냐? 아니야. 직원들도 막 피땀 흘려서 맨날 야근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이 계속 마이너스야. 대한민국 수학교육이 지금 이 기업하고 똑같은 겁니다. 곧 망해요. 그러면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직원들도 직장을 잃어요. 함께 망하는 겁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원인이 뭡니까? 너무나 자명하죠? 수학은 개념과 원리의 학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변에 혹시나 수학을 가르치고 계신 교사분이나 강사분이 계시거나 또는 정말 수학을 제대로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면 물어보세요. 수학이 어떤 학문이냐? 수학은 기호학문인데요. 이 기호학문이라는 건 말과 같아서 언어와 같아서 이 언어 체계를 제대로 개념과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를. 그래야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수학적 기호로 바꾸거나 또는 이미 수학적 기호와 숫자로 만들어진 어떠한 문제를 비로소 풀어낼 수 있는 것. 그걸 공식 요령으로 아무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풀게 하는 게 지금 수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예요. 실제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학원에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면 학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수학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학원은 학원 입장대로 성과를 내야 되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들이 많은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잘 풀면 정답을 맞추면 어이구 우리 애가 수학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니까 학원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많은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게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 그 상태에서 아이들이 그러면 그걸 정말 이해하고 할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기계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되면 아이의 수학을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다. 잘못된 방식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아이들도 즉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경영진에서 투자하고 직원들을 운영하니까 매출이 안 나오고 결국 회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지금 우리의 수학교육의 현실이고 여기서 경영진은 누굽니까? 지금 결국엔 정책을 만드는 교육부 정부예요. 정말 저는 이 글로벌 지금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AI 때문에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야, 나 외국에 나가서 일해보고 싶은데 나는 언어에 자신이 없어. 이제 그런 말이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왜? 얼마 전에 사과 회사, 애플이죠, 애플? 애플에서 애플 아이팟, 에어팟이 맞나요? 아이팟이 맞나요? 제가 갑자기. 아무튼 거기에 실시간 자동 번역 기능을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간다는 얘기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온다라는 거. 그 얘기인즉슨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이 한국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닐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인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인재들과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의 인재들도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제 순간이 점점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육은 20, 30년 뒤에 20, 30년 전에나 작동했던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이렇게 공식 요령 무조건 암기, 의미도 모른 채 기계적 문제 풀기 반복시키는 거.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앞에 보신 기사들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방식에다가 돈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해법은 뭐예요? 너무나 자명하죠. 개념과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저걸 통해서 문제도 질 낮은 문제들, 지금 수능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질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저게 질 좋은 문제입니까? 저게 정말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리는데 필요한 문제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님,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이 가야 되고, 그런 교육이 가면서 그런 능력들을 판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대폭 바뀌어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수학 교육을 10수년 전부터 발견하고, 야,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수학 교육을 내가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고 이 깨봉수학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조봉환 박사님이십니다. 간단한 에피소드는 이거예요. 뭐 처음부터 박사님이 이제 수학 교육을 내가 막 해야지 이렇게 하셨던 건 아니고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외국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그 금융회사에 스카웃이 돼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그때 딸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는 나이였대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당연히 이제 아이의 공부가 궁금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뭐 전체적으로 과목 뭐 다른 과목들 다 잘하는데 가장 잘할 거라고 기대를 했던 수학이 가장 성적이 안 좋았대요. 여기서 1차 충격을 받으셨죠. 왜냐하면 나는 수학 천재였기 때문에 조봉환 박사님을 내 능력을 좀 물려받았으면 잘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어떻게 가장 기대하는 수학을 가장 못하지?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이제 또 문제 원인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배우길래 이런 거야? 라고 해서 교과서 가져와 봐라, 뭐 문제집 가져와 봐라 했더니 와 정말 막말로 이런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도 쓰이지 않은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 전혀 불필요한 그런 문제들 가지고 뭐 수학을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이러고 있고 개념 원리는 가르칠 생각도 안 하고 문제 푸는 요령이나 알려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도 이게 벌써 한 뭐 20년 전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하셔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직접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직접 자녀 수학 가르쳐 보신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나오죠. 등짝 스매싱이 절로 나온다고. 보통 이 말씀 되게 많이 튀어나오시잖아요. 아니 이것도 왜 몰라. 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엄마나 아빠한테 뭐 배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제 박사님도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초기 상황이. 그래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동원을 해봤는데 하다가 안 돼서 고민을 좀 하셨대요. 도대체 그러면 나는 수학이 왜 쉬웠을까? 이 질문을 던져본 거죠. 그랬더니 곰곰이 이제 그 박사님이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누군가가 숫자를 알려주고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걸 알려주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그런 게 이제 도형과 이미지 이런 걸로 치환이 돼서 그런 걸 가지고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연결된 확장된 개념이나 원리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응용해서 이해를 하니까 너무 사실은 쉬웠다라는 거예요.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아, 이게 나한테는 일종의 재능이었구나. 이렇게 뭔가 그 이미지로, 예,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재능이었구나. 근데 우리 딸아이는 그 재능을 안타깝게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 것 같구나. 그래서 그러면 나의 이렇게 수학을 내가 접했을 때 떠올랐던 이런 이미지, 내가 이해하는 방식들, 방법들을 교재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나와 같은 방식으로 수학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응용하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박사님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박사님 머릿속에서만 돌아가고 있는 이 수학에 대한 관점,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 이거를 이제 교재로 하나씩 만들어서 가르쳐 봤더니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거예요. 전에는 뭘 얘기를 해줘도 일단 수학에 대한 거부 반응. 막 그 외우라고만 시키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본인 이해 못했는데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아빠가 막 그림 그려서 하니까 이 그림으로 그리면 어때요, 여러분? 일단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은 시각 정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학은 기호학문이라서 굉장히 함축돼 있거든요. 우리가 단어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사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라고 쓰고 이거를 저기 뭐 아프리카 이런데 원주민 분들한테 가서 사과라고 쓴 다음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면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수학도 똑같죠. 더하기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뭔지 뜻을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저 깨봉수학은 박사님이 이제 가르치는 방식이 이거예요. 더하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뭘 더한다라는 의미로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변화라고 가르칩니다. 변화. 변화. 맞잖아요. 무엇에서 무엇이 이런 더하기랑 기호로 바뀌잖아요. 결과가. 변화죠. 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변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미지화 시키거든요. 하나하나 다.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거부했던 마음이 걷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학에 흥미를 붙이게 되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수학을 더 좋아하고 좋아하면 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박사님 머릿속에만 들어있던 이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 수학의 모든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관계를 맺어서 연결해 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오롯이 깨봉수학에 담아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깨봉수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학을 이미지로 연상하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수학을 언어처럼 이해하도록 관점을 만들어줘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과라는 단어. 우리나라 말을, 이 말을 모르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 모릅니다. 그죠? 이거를 어떤 의미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수학도 똑같아요. 더하기라는 거 아이들 처음 보면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그냥 십자지. 무슨 뭘 의미하는지. 근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라는 언어적으로 해석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 숫자와 어떤 이런 기호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걸 묻는구나라는 거를 그 문제 유형을 보고 아무 의미 없이 공식 요령을 끄집어내지 않아도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기냐? 바로 수학이 쉬워지고 왜 이해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엇을 묻는지 알았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풀어내볼까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수학 개념과 원리를 활용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접근을 시도하게 돼요.
이걸 통해서 문제 해결력이, 진짜 문제 해결력이 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깨봉으로 수학을 배우면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수학을 공부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저희 깨봉 수학의 큰 특징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수학 교육에 너무 참담한 현실, 기업으로 제가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요? 망해가고 있는 기업이죠. 곧 망합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 즉 학생들 다 망하게 생겼고요. 정말 그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 누구예요? 교육부, 정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면 어떻게 되냐? 공식 요령을 반복시키는 수학 교육 그만둬야 됩니다. 당장 개념과 원리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의 교과 커리큘럼이라던가 지금의 어떤 수학 시험의 형태, 입시 제도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깨봉 수학은 수학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완벽하게 새로운 커리큘럼, 정말 아이들이 개념을 제대로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이 개념 이해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담아낸 600개 이상의 영상을 가지고 깨봉 수학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특징들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샘플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면서 깨봉 수학의 힘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깨봉 6 나누기 0 살아 숨쉬는 수학. 수학을 배울 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자전거를 배우듯이. 자전거 어렸을 때 한번 배워놓으면 30년 동안 안 타다가도 다시 타면 잘 탈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문제 하나가 있어요. 6 나누기 0은 얼마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수학은 고도의 추상적인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추상적이란 말은 쉬운 말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수학은 무시. 깨봉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 하나인데, 무시하고서 수식만 써놓은 것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다시 형상화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6 나누기 0은 6을 0으로 나누라고 하는 거니까, 나누기는 뭐예요? 나누어 주는 거. 언제까지? 없어질 때까지. 자, 먼저 6 나누기 3을 한번 해볼까요? 사과 6개를 이렇게 3개씩 1명 나눠줬고 2명 나눠줬고, 그래서 답이 2. 6 나누기 2는 6 나누기 1은 이제 6 나누기 0을 해봐요. 원숭이가 나눠주려고 등장했네요. 하나 주려다가 0의 뜻이 없다 하니까 다시 가져와야 돼요. 하지만 1명 나눠준 거예요, 0개를. 그리고 또 나눠주고 물론 가져와야죠. 나누기는 없어질 때까지 나눠주는 거니까 계속 나눠줘야 해요. 그래도 6개 남아있어요. 오늘 나눠주고 내일 나눠주고, 아무리 계속 빨리빨리 나눠줘도 심지어 몇천 년이 걸려도 다 못 나눠줘요. 평생 나눠주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쓰러져 죽어요. 죽었죠? 사망. 그래서 오류, 컴퓨터 말로는 에러라고 해요. 실제로 계산기에 한번 쳐볼까요? 자, 보세요. 6 나누기 0 오류 또는 에러. 6 나누기 0 나누어 주어라. 아무것도 주지 마라. 6 나누기 0이 뭔지 평생 잊을 수 없겠죠? 사과 나눠주기, 원숭이 사망.
이렇게 우리는 상상을 해서 이미지로 의미를 그려낼 줄 알아야 해요. 색깔도 칠하고 소리도 내보고 살아 움직이게 하고 이러한 상상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수학. 이상 개봉! 깨봉.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6 나누기 0에 대한 이제 영상이었는데, 실제로는 나누기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0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에게 쉽고 굉장히 재밌게 설명해 주는 그런 영상이었죠. 제가 주변에 6 나누기 0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0이었던가? 1이었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거의 10중 8구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저희 어렸을 때 어느 순간인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요, 오류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외워요. 알겠죠? 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안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웠고 안 써먹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나누기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0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 많이 쓰이잖아요. 이 두 가지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으면 6 나누기 0이라는 거 0으로 뭘 나누면 오류가 된다는 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공식 요령을 외우는 게 딱 이 꼴이에요, 지금. 의미를 알면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게 참 잘못된 겁니다. 제가 샘플 영상을 하나 더 준비하긴 했는데 그 영상 틀어드리기 전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사이에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도 호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까요? 제가 루니님까지 말씀드렸고요. 지현이의 일상님 들어오셨고요. 네, 살타님 반갑습니다. 이창욱님, 선샤인, 선샤인 옴니, 네, 아이디 멋있습니다. 그리고 윤카이님일까요? 윤카이? 예, 윤카이님, 성현미님, 앨리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리로 떠나는 모험, 네, 아이디 재밌네요. 루피 마누라님? 네, 루피 마누라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아예 아이디가 안 보이시네요. 희망이님 오셨고요. 혜링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진주님,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박진주님까지 네, 제가 호명을 해줬습니다. 채팅창에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질문도 있는데 지금 주신 질문들은 대부분 제가 저희 그 깨봉수학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텐데 그때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봉수학에 방금 보셨던 영상이 바로 이제 아이들이 실제 깨봉수학을 공부할 때 보는 영상이에요. 저희가 깨처라고 부르는 영상인데 이런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초중고에서 필요한 수학 개념과 원리를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샘플 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 영상은 삼각함수의 비밀이라는 영상입니다. 삼각함수의 비밀 1편에 해당되는 영상이고요. 이게 2편도 있는데 1, 2편을 다 보시면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되거든요. 예. 즉 뭐냐면 그냥 영상을 보고 문제를 봤을 뿐인데 뭘 막 공식 요령 이런 거 없이 답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그 영상 중에 1편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삼각함수 엄청 어렵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삼각함수 더 이상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은 그중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등산하고 있죠. 이 정도 경사면 한 30도 정도 돼요. 100m를 걸어 올라가서 정상에 도착했어요. 그럼 뭐가 궁금할까요? 높이.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이게 궁금하겠죠? 그러면은 그 높이를 한번 구해봐요. 이걸 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펼쳐보면은 정삼각형이 됐어요. 왜? 60도, 60도, 60도니까. 그럼 세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반. 여기서 핵심은
걸어간 거리의 반. 이게 중요한 거죠.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몇 배? 반 배. 자, 이제 90도 경사에서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몇 배? 걸어서 올라가면은 그게 바로 높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몇 배? 한 배. 자, 그럼 간단하게 30도일 때 몇 배는 반 배, 90도일 때 몇 배는 한 배. 자, 그럼 조금 어려운 문제. 70도일 때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몇 배? 아, 이거 몇천 년을 계산해도 안 나와요. 이런 걸 물어보면 수학의 매력. 묻는 대로 답하기.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몇 배? 말하려니까 좀 길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말로 사인. 그럼 이 문제는 묻는 그대로 바로 답. 70도일 때 사인. 이것이 질문이자 답. 수학 언어로는 사인 70도. 그럼 아까 걸 보면은 이것은 사인 30도. 이것은 사인 90도. 수로 말하라고 하면은 2분의 1 반배니까 이것은 1 똑같으니까 한 배. 그럼 사인 0도는 말뜻 0도일 때 높이는 걸어 올라간 거리 몇 배? 안 올라가니까 아무리 가도 높이는 0, 0배. 사인 0도는 0, 0배. 사인 150도는 말뜻 150도일 때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몇 배? 150도는 180 빼기 30이니까 30도일 때하고 똑같네요, 높이가. 그러니까 사인 30, 2분의 1. 여기서 사인 150도로 물어보는 것보다 사인 180 빼기 30으로 물어보면 더 고맙죠. 바로 알려주니까. 바로 사인 30하고 똑같다는 걸 알으니까. 30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각도 x에 대해서 사인 180 빼기 x는 그냥 사인 x. 당연하겠죠?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마이너스 나오니까 어지러워져요? 그럴 필요 없죠. 30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0도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 높이도 마이너스 거꾸로니까. 그래서 30도 올라간 거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사인 30도에 마이너스. 끝! 이것도 공식으로 외우면 안 돼요. 공식은 뼈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오늘 배운 사인. 두 번째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이상, 개봉!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어디 가서 사인이 뭐야? 라고 이제 묻는다면 여러분 잘 설명할 수 있겠죠? 반대로 주변 분들한테 재미삼아 사인이 뭔지 알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상대방이 굉장히 동공지진이 올 때, 아주 멋있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봉에서는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실제로 삼각함수 관련된 공식이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가면 삼각함수를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그때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을 100개 정도 외워야 된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외웁니까? 여기도 보셨지만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면 되는데. 자, 영상을 통해서 우리 깨봉수학의 특징, 힘을 한번 느껴보셨고요. 제가 그래도 알겠어 뭐 이렇게 이해시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개념 이해를 한다고 해서 정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싱가포르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요즘 아시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죠. 싱가포르 그리고 또 그 교육열도 굉장히 높기로 유명합니다. 이건 싱가포르의 중학교 입학 시험 문제인데요. 2019년도 중학교 입학 시험의 수학 문제 중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웠다고 이야기했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가 가지는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데요. 싱가포르도 2018년도까지는 수학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지금 우리나라 수능 문제와 비슷하게 냈대요. 즉, 그 문제 자체를 기계적으로 이제 풀도록 만드는데 이걸 막 꼬아서 아이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문제 유형을 딱 보고 그 유형에 맞는, 정확히 맞는 공식을 빨리 끄집어내서 그 공식대로 딱딱딱딱 대입을 해서 계산까지 틀리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답을 구하는 능력. 요것만 딱 이제 보는 거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공식을 맞게 썼냐 이런 건 보지 않아요. 그냥 답만 맞았냐 안 맞았냐. 그런데 제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풀게 만들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풀려면 이 공식 요령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초등학교 6년 내내 그런 식의 수학 문제를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훈련,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교육청에서 2019년도에 문제 유형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저 문제 유형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SAT나 AMC나 이런 해외 교육 선진국에서 수학 시험에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즉 뭐냐면 저 문제를 풀 때요 공식이나 요령을 쓸 수가 없어요. 기존의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예 아닙니다. 완전히 생각하는 힘으로 저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생전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 오면요 그 내가 아는 문제 유형의 공식 요령으로 길들어진 애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때 수학 시험을 애들이 대부분 다 망쳤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를 깨봉으로 수학을 배운 친구가 저 문제를 받았다면 과연 어떻게 풀었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야, 깨봉 수학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깨봉. 이 문제를 한번 봐요. 5개의 똑같은 단원이 있고요. 그것의 지름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먼저 문제를 보고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뭐예요? 쉽고 아는 것으로. 어떻게? 무시. 사실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지름이니까 여기 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원을 무시. 그리고 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것도 그냥 선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딱 2줄로 간단해 보이죠? 이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보이는 것? 그림을 보면 위쪽과 아래쪽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약간 복잡하게 보이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위치를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모습으로 정리하는 거죠. 수학은 무시, 위치 무시. 왜? 쉽게 하기 위해. 빨간 선들을 모두 왼쪽으로 밀면 12가 이쪽으로 가고 또 이것을 밀면 10의 2개가 이쪽 끝으로 왔네요. 이젠 아래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그러면 여기 끝에 22, 16, 22 반원이 모두 같으니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 지름은 아래 이것에서 이것을 빼면 되겠네요. 끝! 여기서 뺄 때도 무작정 다 더해서 빼지 말고 22에서 12 빼면 10. 여기도 똑같이 10. 그리고 남은 16. 다 합하면 36.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록 처음 보는 문제지만 만약 문제가 복잡하다면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힘. 깨봉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죠. 그리고 나서 액션. 그래,
모양 무시해서 날려버리고 위치 무시해서 순서 바꾸고 수학은 무시. 그럼 문제가 쉬워진다. 이러한 힘이 있으면 단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든 쉬운 문제로 만드는 놀라운 응용력이 생기는 거죠. 이상 개봉! 깨봉. 자,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그 영상 중간중간에 이제 깨봉에서 강조하는 그런 수학, 참 이게 좀, 어떤 분들은, 저게 수학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지만, 뭐,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진짜 핵심을 빼고 무시해야 된다라는 거. 예, 더하기는 뭐 순서를 바꿔야 된다. 위치를 무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사고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데, 그러한 사고하는 방법이 체화만 되어 있어도 저 문제 풀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싱가포르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저희 박사님이 보여주셨더니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저게 저렇게 간단한 생각의 힘만으로 풀리는 거군요. 라고. 이게 바로 진짜 깨봉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영상 나가는데 도나님께서 깨봉 수학, 제가 학생 때 나왔으면 갑자기 보다가 화가 난다고. 왜 화가 나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도나님이 학생 때 나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화가 나신 걸까요? 뭘까요? 네, 아무튼 뭐 저는 이미 깨봉 수학을 아시고 또 이렇게 오셔서 깨봉 수학에 관심 갖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굉장히 깨어 있고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수학을 나 취미로라도 다시 좀 공부해보고 싶다. 비록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만 실제로 성인분들이나 IT 쪽 전공하시는 그러니까 IT 쪽을 직접 그 일터에서 하시고 계시는 직장인분들이나 또 이공계 전공하시는 대학생분들도 저희 거 들으세요. 네, 전혀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배움에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네, 모르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배움을 멀리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 아닐까요? 네, 자 이렇게 영상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또 영상 가져왔는데 요거는 깨봉 수학을 한 6개월 정도 배운 평범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하고 이제 갓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죠.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 입학한 1학년 대학생들한테 똑같은 수학 문제 3개를 주고 어떻게 푸는지를 비교 촬영을 한 영상이에요.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공식 요령으로 푸는 거하고 정말 이렇게 뭔가 생각해서 푸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거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실 수가 있는 영상이니까 함께 보시면서 깨봉 수학의 힘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약간 색다르다? 계산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신선하면서. 학교에서 뭐 그냥 딱딱하게 하는데 수학이 약간 부드럽다는 걸 느꼈어요. 훨씬 빠르고 재미있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소한 방법인데 그게 나는 할 수 있고 재미있게 풀어지다 보니까 수학을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그 수학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산수 정도? 그냥 계산만 하고 답만 구하고. 근데
이제는 거기서 이해를 하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서 푸는 걸 같아서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공식을 외워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걸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막 해보니까 만들고 계산해보고 막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쉬웠던 것 같아요. 수학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의 이치를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렇게 깨우치는 거잖아요. 핵심을 알면은 꿰뚫면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우리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걸 너무 많이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산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인사이트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다음을 예측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계산해서 답을 내는 건 의미가 전혀 없어요. 단지 계산을 한다는 것은 의미 없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답을 꺼내기 위한 거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답을 꺼내고 있는지, 답을 꺼내서 확신이 내가 이게 답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의 그런 과정이 몸속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조봉환 박사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저는 뭐 교육 관계자분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수학을 배움으로써 어떠한 능력을 얻고 그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수학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더욱더 훌륭한 인재로 또 좋은 대학도 가고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를 정말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자, 김송희님께서 초2 저희 아이가 깨봉을 정말 좋아하는데 다행이네요. 아이 볼 때 저도 함께 봅니다. 너무 훌륭한 부모님이시네요. 네, 새 수업 열리는 날이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이제 아이랑 같이 보니까 아무래도 월요일은 또 바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일요일이면 좋겠다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스템 체계를 바꾼다라는 게 정책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은 아니어서 이렇게 쉽게 그냥 바꿔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뭐 깊이 고민해보고 내부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짹짹 루비맘님도 초2, 초4 남매, 남매가 다 하나 보네요. 네, 즐겁게 하고 있다.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셨군요. 짹짹 루비맘님. 네, 10년 정도를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셨다. 그러면 이제 10년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셨으면은 이제 정말 누구보다 이거 수학교육이 뭐가 문제인지를 정말 잘 아시더라고요. 예. 저희 깨봉수학을 보시자마자 바로 2년 결제하셨다고. 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깨봉이다. 1년 반 정도 진행하셨는데 오래 하셨네요. 그래도 매일 조금씩 꾸준히 깨봉에 스며들고 있다. 깨며들고 있다라고 할까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큰 응원의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주변에도 좀 많이 널리 알려주세요. 네. 깨봉이 우리 아이들의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 도탄에 빠진 수학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특별히 저희 PD님이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타임세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이제 아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시작하자마자 막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타임세일 이제 물어봐 주시는데 내일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내일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선착순 100분, 10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임세일은 이제 하는 방법은 지금 그 댓글창, 채팅창 최상단 위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저희 회봉수학 홈페이지 가시거나 아니면 방송, 제 영상 나가고 있는 방송 본문에도 링크가 같이 있거든요. 그 링크를 타고 가셔도 돼요. 아무튼 링크를 통해서 홈페이지 가셔서 이미 회원이시면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아직 가입을 안 하셨으면 가입을 하시고 나서 결제하기를 가시면은 저희 1년 구독이랑 2년 구독에 대한 각각 할인 쿠폰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각각 6만 원, 1년은 6만 원, 2년은 대략 한 10만 원 정도 할인 쿠폰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오늘 좀 많이 할인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내일까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미리 쿠폰으로 결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깨봉수학은 오늘 이제 샘플로도 보여드렸지만 깨처라고 한다고 했죠? 학습 영상. 600개 이상의 학습 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이제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깨봉수학은 크게 3단계 커리큘럼입니다. 첫 번째는 필수 과정이라고 해서 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코어에서 배운 개념들, 이 코어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초등학생 때 필요한 개념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상위 과정, 프라임으로 확장을 해주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깨봉 박사님처럼 이제 모든 걸 깨봉할 수 있는 그런 최종 과정인 마스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과 과정과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가 몇 살인지에 따라서 이 코어를 어떤 걸로 시작할지를 구분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 7, 8세의 자녀를 두신 분은 코어 A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9, 10세의 자녀를 두신 분은 코어 B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11세 이상 자녀를 두신 분은 코어 C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코어 A 또는 B 또는 C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학습을 마치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만나냐 하면 프라임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럼 코어 A를 하면 그 다음 코어 B를 하고 코어 C까지 한 다음 프라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코어는 A, B, C 중에 하나만 하시고 끝나면 프라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라임이 끝나면 바로 마스터 1, 2가 마지막 최종 과정으로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커리큘럼을 마스터하는 데는 대략 3년에서 4년인데요. 요 3, 4년이라는 시간은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일주일 진도 기준의 학습량을 바탕으로 해서 산출한 기간이니까 아이가 조금 진도는 늦고 복습을 많이 한다.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이것도 진도를 빠르게 나간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 질, 이게 결국에는 응용과 확장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가 잘 못 따라오고 못 이해한다고 너무 독촉하지 마시고 그러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고 멀어져요.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시고 아이가 수학을 깨봉을 통해서 항상 가깝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커리큘럼과 600개 이상의 동영상 그리고 1만여 개의 문제를 가지고 깨봉 수학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온라인입니다. 저희 온라인 깨봉 수학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깨봉 수학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혼자 이해하거나 혼자 학습을 꾸준하게 이끌고 나가기 어려울 때 선생님이 한 번 필요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튜터링입니다. 세 번째는 아예 학원처럼 아이들이 등원을 해서 또래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바로 깨봉 수학 캠퍼스예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깨봉 수학 온라인은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에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깨봉 수학 온라인에서 코어 A 또는 B로 시작한 친구들이 이제 공부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아기자기 귀엽죠? 그리고 여기서 공부를 하면 포인트를 줍니다. 포인트를 주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측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사 먹을 수 있게 배려를 해놨고요. 아이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깨봉 수학에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가는 데 있어서 또 꾸준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깨봉콘이라는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어 C 이상을, 코어 A나 B나 C가 끝나고 나면 프라임 나오죠. 그러니까 코어 C 뒤에 과정들, 코어 C와 프라임 1, 2, 마스터 1, 2를 학습하는 사이트입니다. 아까 보셨던 코어 A 또는 B를 하는 그 사이트랑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포인트를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포인트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성 꾸미기라던가 아니면 간식을 사 먹는 활동들을 통해서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깨봉 수학 튜터링입니다. 깨봉 수학 온라인을 공부를 하면서 전담 선생님을 배정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화상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우선 튜터님이 일주일간 아이가 공부할 내용을 미리 과제로 내줍니다.
그럼 아이는 그 과제를 풀고 나서 선생님과 만나서 과제했던 내용들을 이제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또 과제를 하는 중에 풀었던 문제들을 혼자 풀기 어려웠는지, 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선생님들이 코칭해주면서 다음 주 과제까지 설정해서 이제 수업이 끝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봉수학 캠퍼스입니다. 깨봉수학은 지금 대략 7세에서 11세 정도 되는 친구들을 연령별로 클래스를 구성을 하고요. 한 반에 대략 6명에서 8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 기본 수업은 일주일에 1회 12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압구정, 그리고 분당, 목동, 송도, 그리고 부산, 해운대 지점까지 해서 5개 지점이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깨봉수학 캠퍼스는 아이들이 등원을 하면 기본적으로 출석 체크를 한 이후에는 영상을 보고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활동 외에도 선생님들이, 강사님들이 직접 만들어 놓은 이제 그 학습 활동지라던가 그 다음에 교구라던가 이런 오프라인 활동들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강의실 안에서 선생님이 강사님이 직접 영상을 틀어서 아이들한테 직강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학원,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그날 배운 내용을 또 복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이트에서 복습 과제도 내주고 있으니까 아이들 공부를 깊이 있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지금 가장 낮은 연령대 친구들이 이제 한 7, 8세 정도 되고 코어 A로 온라인을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라인 또는 튜터링. 그런데 깨봉수학 퀴즈라고 요 7, 8세보다 조금 나이 어린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캠퍼스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한 6, 7세 정도 되는 미취학 연령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요 캠퍼스 방문하셨을 때 퀴즈 프로그램도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가는 사진이 캠퍼스 전경입니다. 중간에 저희 박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캠퍼스에 특강을 나가시는데요. 특강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박사님과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네. 환경도 굉장히 잘 구성했으니까 아주 멀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내원을 해서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우리나라 그 수학교육의 지금 문제점,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탑재해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어떻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이걸 혁신하고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우리 깨봉수학이고, 깨봉수학이 어떠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죠. 깨봉수학은 한 명의 수학 천재이자 인공지능 박사, 인공지능 전문가가 만드신 수학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우선 내 딸 아이 수학이 망가지고 있어. 이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아이만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 고통받고 있구나. 이분들의 미래를, 현실을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걱정하는 정말 부모님의 마음으로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거. 정말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수학적 재능을 풍부하게, 천재적 재능을 물려받으셨고, 그러한 재능을 물려받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학의 본질적인 그런 개념과 원리, 이걸 어떻게 탐구하고 어떻게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모든 영상과 문제에 담아냈다라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부모님 대학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야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좋은 인재로 성장하려면 정말 지금 당장 어떤 수학을 배워야 될지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 우리 깨봉수학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또 삶을 행복하고 현명하게 가꿔나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자라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설명 자료 끝났고요. 자, 타임세일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네, 단 이틀, 내일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선착순 100명이고요. 하시는 방법은 지금 채팅창 최상단에 있는 링크, 또는 제 영상, 나가고 있는 영상 본문의 링크 통해서 저희 깨봉수학 홈페이지에 가시면 로그인 하시고 나서 결제하게 가시면 저희 1년, 2년 할인 쿠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은 대략 6만 원, 2년은 약 10만 원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오늘하고 내일까지 타임세일 혜택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직
구독을 못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 깨봉 앞으로 계속 해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짹짹 루비맘님께서 네, 남겨주신 댓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댓글 있었는데 김경아님께서 학원장이시래요. 지금 수학학원을 운영 중이실까요? 네, 학원장이시지만 네, 신청을 하신다고 여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하신 네, 결정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잼민이 보통 잼민이를 이제 초등학생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낮춰? 예, 비하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장잼민이님이 온라인 수업만 쿠폰 적용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나 즉 깨봉 캠퍼스나 튜터링은 적용이 안 되고요. 온라인 1년, 2년 구독에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네, 캠퍼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미리 상담 예약하시고 꼭 예,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네, 추천드리고요. 목동 설명이 오셨었군요. 저 만나셨겠네요. 매일 깨봉만 찾아보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 목동 설명회와 오늘 제 설명회가 저희 이제 장잼민이님의 어떤 수학, 뭐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자녀분의 수학의 어떤 변화, 앞으로의 미래에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보경 제시님이 담당 선생님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튜터링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튜터링에 대해서 우선 궁금하시면 저희 고객센터 쪽으로 문의 한번 주시고요. 그럼 튜터링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고 튜터링은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은 결제하기 들어가시면은 온라인 1년, 2년 구독 선택 외에 튜터링 월정기 구독이라는 상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튜터링을 할 그 시간을 예약하실 수가 있고요. 그 시간을 예약을 하시면 그 시간에 수업을 운영하시는 튜터님이 자동으로 배정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선생님을 고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댓글창에 질문이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설명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험화와 싸우고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발 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지금 이 산불 피해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아마 제 방송 끝까지 보셨으면 잘 느끼셨을 거예요. 주변에 많은 이야기 공론화해 주시고 또 관계자분들이나 또 교육부에 계신 분들한테 탐원을 해서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힘을 함께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